실전 모의고사 2회 언어와 매체 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구조와 짜임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합성어, 파생어의 구분은 여러분이 이미 배웠을 거고요. 접사라는 개념, 그리고 어근이라는 개념도 들어봤을 텐데 아마 직접 구성 요소라는 개념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단어의 짜임과 관련된 이론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형태소를 분석해 봐야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그 전에 형태소가 뭔지 먼저 알아야겠죠.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더 이상 쪼개질 수 없을 때까지 쪼개되 그 쪼개진 부분이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형태소의 기준인데요. 형태소를 분석한다는 건 어떤 단어를 쪼개고 쪼개서 이 단어가 어떻게 짜여지게 됐는지를 살펴보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문제에 나왔던 직접 구성 성분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형태소 분석과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직접 구성 성분은 보기에 설명에 나왔던 것처럼 단어를 쪼개되 모든 형태소로 쪼개는 게 아니라 두 개로만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무, 지우개라는 단어를 형태소로 분석하면 뜻이 있는 모든 걸로 쪼개져야 돼요. 고무, 지우다의 지우, 그리고 개 이렇게 쪼갤 수 있는데 직접 구성 성분은 두 개로만 쪼갠다고 했어요. 세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졌던 네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졌던 무조건 두 개로만 쪼갠다. 직접적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조금 더 연결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끊어보자는 거예요. 고무, 지우개가 자연스러운지 고무지우, 개가 자연스러운지 우리는 모국어 화자기 때문에 감으로 알 수 있어요. 고무, 그리고 지우개 이렇게 두 개로 쪼갠 게 직접 구성 성분의 분석인 거예요. 형태소 분석과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의 차이점을 알겠죠? 형태소 분석,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의 개념을 이해했으면 이제 정말 단어의 짜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인데요. 지금 세 개의 단어가 화면에 나와 있어요. 이 세 개의 차이점 우리 알고 있죠. 먼저 물.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요. 물 자체가 하나의 형태소이자 하나의 단어예요. 이렇게 하나의 형태소로만 이루어져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단일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문제는 지우개와 코끼리예요.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지우개는 지우다라는 동사의 어근에 개, 어떤 물건을 붙이는 접사,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꽃길은 꽃, 그리고 길,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감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정교한 개념어를 써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근과 접사라는 두 가지 개념을 살펴볼게요. 어근, 말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우개라는 단어에서 개만으로는 어떤 분명한 의미를 전달하지 않지만 지우라는 이 뿌리가 있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말 때문에 이 지우개의 의미가 형성이 됐었던 거죠. 이렇게 단어를 형성할 때 여러 가지 형태소가 모여서 단어가 만들어질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뿌리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어근이라고 해요. 접사는 이 접이 접착제 할 때 접자죠. 어디에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 쓰이고 어근에 붙어서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 이 설명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는데 제한한다라는 거는 지우다라는 모든 의미를 갖다가 그중에 지우는 물건 이렇게 의미를 제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 말에 뭔가 보조를 해주는 거, 이 정도의 기능을 하는 거, 우리는 접사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앞에 예로 돌아가 볼게요. 지우, 개, 지우, 개로 나눴었는데, 지우는 실질적인 뜻을 가진 어근이었지만, 개는 의미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접사였죠. 이렇게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해요. 물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일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꽃길, 책, 가방 이렇게
둘 다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가 더 중심 의미인지 말하기가 어렵고 이거 둘 다 심지어 혼자 쓸 수 있는 고유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태소이자 단어예요. 그런 거를 이렇게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근으로만 결합된 단어를 우리는 합성어라고 합니다. 설명한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단어는 크게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와 그렇지 않은 복합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태소가 두 개 이상인 것을 우리는 복합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복합어는 그 형태소의 성질에 따라, 즉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졌는지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눌 수 있어요. 밑에는 선생님이 한 단계 더 나아가 봤어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런 개념도 설명될 수 있는데 파생어는 다시 접두 파생어. 그러니까 접사가 앞에 붙는 거예요. 몰아치다, 휘, 몰아치다. 이게 접두 파생어의 예고요. 접미 파생어, 지우, 개. 접사가 뒤에 붙었죠. 꼬리에 접사가 붙는다라고 해서 접미 파생어라고 하고요. 합성어가 조금 어려운데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나뉘어요. 이 개념까지 설명하면 너무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더 궁금한 친구들은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예시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96쪽 2번 실전 모의고사 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을 모두 충족하는 예를 보라고 했어요. 기억은 뭐였냐면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인, 어근으로 구성된 합성어가 바로 기억의 조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단어였어요. 여기에서의 구성 요소는 형태소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취소 단위를 계속 쪼갰을 때 3개 이상으로 구성돼 그거를 둘로, 즉 직접 구성 요소로만 분석을 해보면 각각이 모두 어근인 합성어를 찾아라 라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풀 때는 이렇게 확실히 아닌 거를 먼저 지워가면서 하면 빠르지만 여기에서는 우리 하나씩 예시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멋쟁이,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멋이라는 단어에 사람을 나타내는 쟁이라는 접사가 붙은 파생어죠. 느림보는 어떨까요? 느림보를 형태소 분석해보면 느리다 라는 어간에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사, 미음, 그리고 사람을 나타내는 울보할 때 보, 이렇게 3개로 쪼갤 수 있어요. 그러면 니은의 조건은 충족이 되죠. 그런데 왜 틀렸을까요? 형태소 분석을 하면 이렇지만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을 해보면 느림 플러스 보예요. 그런데 이 보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는 어근이 아니라 접사인 거죠. 그래서 직접 구성 요소 둘이 모두 어근인 합성어라는 기억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서 느림보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놀이터를 볼게요. 놀이터를 형태소 분석해보면 놀다의 놀, 그리고 명사를 만들어주는 이, 그리고 터라는 명사가 합쳐졌어요. 그리고 이거를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을 해보면 당연히 놀이터보다는 놀이터 이렇게 봐야겠죠.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라는 니은의 조건도 충족했고 직접 구성 요소인 놀이와 터가 모두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어근이다라는 기억의 요건도 충족해요. 누군가는 이 터가 왜 접사 아니었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엄연히 혼자서도 쓰일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예요. 여기 터가 좋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터는 혼자서도 쓰이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어근이기 때문에 놀이터는 해당이 됩니다. 돌다리는 돌 플러스 다리 합성어였고요. 니은의 조건에 충족하지 않아서 틀렸고요. 고무 지우개는 아까 예시로 했으니까 알죠? 고무, 지우,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 구성 성분으로 분석하면 고무 플러스 지우개 둘 다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어근, 그래서 고무 지우개는 정답이 맞습니다. 새끼손가락을 볼게요. 분석을 해보면 새끼, 그리고 손가락 나눌 수 있을까요? 나눌 수 있죠. 손가락의 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손이죠. 의미를 지닌다라는 거예요. 가락은 이 가지가지 하나를 나타내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3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졌다,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다라는 니은의 요건을 충족을 했고 그리고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을 해보면
당연히 새끼손가락이 아니라 새끼 플러스 손가락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새끼와 손가락은 모두 혼자서 쓰일 수 있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어근이기 때문에 기억의 요건도 충족을 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번 문제는 합성어, 파생어의 개념은 어렵지 않았는데 이 직접 구성 요소가 둘로 쪼갰을 때 그 각각의 구성 요소다라는 이 직접 구성 요소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능 완성 97쪽 3번 문항이고요. 실전 모의고사 2회 언어 2번 문제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주격조사와 보조사의 쓰임을 묻는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보조사 은능과 주격조사 이가를 비교하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조사라는 개념과 주격조사, 즉 격조사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됐어요. 그러면 조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가 뭔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나는 오늘 일찍 자겠다 해서 이 는이 조사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조사는 주로 체언에 붙어서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하는 형태소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주로 체언에 붙어라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는 못 쓰이고 앞에 있는 말에 콕 붙어서만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어디에 붙냐면 체언, 즉 명사, 대명사, 수사에 붙어서 쓰인다. 이게 바로 조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어야 원칙이지만 조사는 예외적으로 앞말에 붙여 쓰는데 그 앞말이 뭐냐라는 게 우리 이번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조사가 붙는 앞말은 주로 체언이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체언이 뭔지 일단 볼게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자리에 오는 이런 애들이 바로 체언이에요. 주로 이렇게 이름과 관련된 명사들, 뭐 그것, 이것, 이런 대명사들이 체언에 해당되는데요. 체언의 특징, 여기 나와 있죠. 조사와 결합한다. 생략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사와 결합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수언에서, 이게 바로 조사죠. 수일고, 는, 광교산, 을 끼고 있으며 주언동, 에, 물론 이런 것도 조사예요. 남산타워 가 보인다. 오채민 과 김민지는 구반 이다. 이렇게 명사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거를 조사라고 한다는 건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 이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조사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격조사. 이 격은 자격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체언에 붙어서 그 체언이 주어 역할을 하게 할지, 목적어 역할을 하게 할지, 서술어 역할을 하게 할지 그 자격을 줘버리는 거예요. 격조사에는 주어를 만드는 주격조사, 목적어를 만드는 목적격조사, 보어를 만드는 복격조사, 서술어를 만드는 서술격조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격조사의 중요한 특징, 거의 대부분 체언 뒤에 쓰입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에 붙어서 쓰여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보조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보조사로 가볼게요. 보조사에서 보는 보조하다 할 때의 보조예요. 이런 주격, 목적격, 이런 자격을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냥 특별한 의미를 조금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너만 좋아한다 라고 해서 이 만이라는 조사는 앞말에 붙어서 뭔가 미세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하죠. 다른 사람들은 안 좋아하고 오로지 너만 좋아한다 라는 의미를 이 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조사인데 보조사의 특징은 앞에 오는 말이 매우 다양해요. 빨리 온다, 빨리 도 온다. 이렇게 부사에 붙기도 하고 굉장히 쓰임이 다양한 거를 이번 문제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격조사와의 차이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접속조사가 있어요. 접속조사는 둘 이상의 체언 혹은 둘 이상의
문장을 이어주는 조사를 접속 조사라고 합니다. 문제를 보면서 다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이 탐구 자료를 보고 보조사 은는과 주격조사 이가를 비교해 보자라는 거예요. 기억을 볼게요. 하늘은 청명하다, 하늘이 청명하다 모두 가능한데 기억을 보니 은는은 이가처럼 주어의 자리에 쓸 수 있군. 지금 이 표시가 틀렸다는 표시인데 우리 하늘은, 하늘이 모두 가능하잖아요. 여기는 분명히 청명함의 주체를 나타내는 주어의 자리고요. 은과 이는 모두 주어의 자리에 쓰일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 니은을 볼게요. 니은을 보니 은는 이가와 달리 차이점이네요. 주어 이외의 문장 성분에도 쓸 수 있군이라고 했어요. 자, 니은을 보면 물은 동생이 먹었다죠. 이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동생이 물을 먹은 거죠. 이 물은 목적어예요. 지금 목적어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보조사 은을 빼면 어떤 말이 들어갈지를 넣어보면 쉽게 나오죠. 그런데 물이 동생이 먹었다. 물이 동생을 먹을 것도 아니고 물이 동생이 먹었다?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 이유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는 주격조사예요. 오로지 주어만 만들 수 있는데 이 물은 지금 목적어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맥락상. 그렇기 때문에 이가 붙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보조사인 은은 격과는 상관없이 의미만 더하기 때문에 목적어를 만드는 에도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이가와 달리 은느는 주어 이외의 문장 성분 즉 목적어에도 쓸 수 있군. 맞는 정답이 되는 거죠. 3번 볼게요. 디귿을 보니 빨리는 못 가지만 안전하게 가마 말이 되죠? 빨리는 못 간다. 안전은 돼도 빨리는 못 간다. 라는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고 있어요. 디귿을 보니 은느는 역시 이가와 달리 부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군. 빨리는 부사죠. 빨리 가다. 이 동사를 꾸미는 부사인데 보조사인 느는 앞에 붙은 말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부사에도 결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라는 격조사는 체언에만 붙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3번 이가와 달리 부사와 결합하여 쓰였다는 설명은 맞죠. 4번을 볼게요. 리을을 볼 건데 할아버지께 생신 선물을 보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가 지금 어떤 문장 성분이죠? 주어는 따로 있겠죠. 내가 혹은 엄마가 할아버지께, 할아버지에게 대상이죠. 생신 선물을 보내드렸다예요. 그리고 께는 부사격 조사거든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께는 문장 성분은 부사어의 역할을 해요. 느는 아무데나 붙을 수 있으니까 할아버지께는 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운데 할아버지께가 생일 선물을 보내드렸다는 말이 안 되죠.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가는 주격, 조사이기 때문에 체언에 붙어서 주어의 자격을 줘야 되는데 체언도 아닌 이미 할아버지께라는 조사가 붙은 애한테 한 번 더 붙은 데다가 이 할아버지는 주어도 아니라 부사어였어요. 그러니까 가가 붙을 수 없는 거죠. 미음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에서는 조사죠. 이미 체언에 조사가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느는 쓸 수 있지만 미국에서 가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다른 조사에 붙을 수 없을 뿐더러 얘는 주어를 만들어주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부사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4번 리을 미음을 보니 은느는 이가와 달리 다른 보조사 뒤에서도 쓸 수 있군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맞나요? 다시 한번 리을과 니음을 보면 는이 어디에 붙었죠? 리을의 경우는 깨라는 부사격 조사에 붙었고 미음도 에서라는 부사격 조사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보조사 뒤에서 쓰인 게 아니라 격조사 뒤에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께와 미국에서의 에서가 보조사가 아니라 격조사라는 지식이 있어야 틀린 거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5번 디귿, 리을, 미음을 보니 은느는 이가와 달리 명사 이외의 말 뒤에서도 쓰일 수 있군.
격조사는 주로 이렇게 명사 뒤에서만 붙는데 하늘이 이렇게 명사 뒤에만 붙는데 보조사들은 명사 이외의 말, 그러니까 빨리 부사 뒤에도 붙고 깨와 에서 같은 조사의 뒤에도 붙고 명사 이외의 말 뒤에서도 쓰일 수 있군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모의고사 3번 문제 그리고 유형편의 1번 문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문제에서는 단어의 짜임 그리고 품사 이렇게 단어 차원의 얘기만 했었는데 이 문제를 보면 문장의 짜임을 묻는 유형이에요.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뭐 절이 안겨 있다, 겹문장 이런 용어들이 보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장의 짜임, 문장의 구조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설명해야 할 개념이 조금 많아서 개념 설명을 좀 꼼꼼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과정을 볼게요. 우리 배웠던 자음, 모음 같은 음운이 모여서 음절이 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단어가 되고 단어가 2개 이상 모여서 구를 이루고 저 나무는 푸르다 이렇게 완성된 형태로 특정한 의미를 완결성 있게 전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문장이 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저, 푸른, 나무 이렇게 구가 무한대로 길어져도 문장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문장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주어와 서술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특히 주어는 생략되기도 하지만 서술어는 반드시 문장에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가 몇 번 있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만 되어 있는지 둘 이상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주어와 서술어가 문장 성립 조건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주어와 서술어의 개념은 알죠? 주체가 되는 주어, 나는 이게 이제 주어 부가 되는 거고요. 예쁘다가 바로 이 주어를 설명하고 있는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이 나는은 뭐 대명사와 조사로 쪼개고 예쁘다가 뭐 동사고 물론 형용사예요. 동사고 형용사고 하는 것들은 우리 단어 차원의 접근이었어요. 단어가 어떤 성질을 지니느냐였는데 우리는 그 단어가 아니라 문장 전체의 큰 차원으로 볼 거예요. 나는 각각의 성질이 아니라 이 나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쁘다가 동사고 형용사인 중요한 게 아니라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즉,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바로 문장의 짜임이다 라는 걸 이해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개념으로 가볼게요. 문장은 홑 문장과 겹 문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단어에서만 봐도 이해가 되죠. 혼 문장, 하나로만 이루어진 문장. 즉, 문장은 뭐라고 했죠?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만 있는 문장이 혼 문장이에요. 겹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이 조합이 2번 이상 있는 거가 바로 겹 문장이 됩니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지영이가 주어, 책을 목적어, 읽는다, 서술어,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있는 홍문장이에요.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무리와 나는 주어죠. 된다와 아니다는 서술어인데 이 얼음이 그리고 어른이 이거가 어떤 문장 성분이냐라는 거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이거는 외워주는 게 좋아요. 되다와 아니다 앞에 오는 이것들은 바로 보어라고 해요. 하나의 문장 성분이에요. 어쨌든 보어는 주어나 서술어가 아니니까 이 두 문장 모두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 들어간 혼문장이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와, 쉼표, 꽃이 예쁘다라고 했어요. 쉼표가 있으니까 이거 둘 다 문장 아닌가요? 근데 이것도 역시 하나의 문장, 즉 혼문장이에요. 왜냐면 쉼표가 있어도 여기에 주어 서술어의 조합이 없기 때문에 주어와 서술어는 한 번만 나온 혼문장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겹문장이죠. 여기는 주어, 9반이다 서술어. 저기는 주어, 8반이다 서술어.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가 2번 이상 나오는 걸 겹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혼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하나인 거니까 어렵지 않은데
겹문장이 좀 어려워요. 겹문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어진 문장. 모양은 방금 본 것처럼 주어 서술어 쉼표 주어 서술어. 어렵지가 않아요. 누가 봐도 두 개의 문장이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혼문장인지 겹문장인지 아리까리한 거는 대부분 아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주어와 서술어가 이렇게 두 번씩 나타나기는 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나의 문장 성분인 것처럼 이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에 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문장이라고 하고 여기 안에 이렇게 살포시 안겨 있는 애들을 안긴 문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아는 문장의 꼴은 큰 구조로 봤을 때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 있고 그리고 주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하나의 작은 문장이 이 문장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어진 문장과 다르게 아는 문장은 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아는 문장에는 5개의 종류가 있어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용사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일단 이거 3개를 먼저 볼 건데 일단 여기 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절은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 구성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만으론 지금 문장의 역할은 하지는 않았지만 완결된 문장은 아니지만 주어와 서술어가 되어 있는 주어와 서술어가 갖추어진 즉 안겨진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명사절이라는 거는 이 주어와 서술어의 이 조그만한 문장, 절이 명사처럼 쓰인다라는 거예요. 관용사절은 마찬가지로 이 주어와 서술어의 이 짧은 문장이 관용사처럼 쓰인다는 거예요. 뭔가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며줬겠죠? 그리고 부사절이라는 거는 이 주어와 동사의 조합이 부사의 역할을 해서 동사나 형용사를 꾸민다는 얘기예요. 서술절과 인용절은 조금 특이해서 나중에 보도록 하고 먼저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하는 문장을 이해해 볼게요. 이걸 이해하려면 지난번에 배웠던 전성어미를 다시 기억을 해야 돼요. 전성어미는 앞에 붙는 말의 성질을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어미라고 했죠. 즉, 어떤 문장에 명사형 어미가 붙어버리면 그거는 명사절로 변신을 하고요. 관형사형 어미가 붙으면 관형사절로, 부사형 어미가 붙으면 부사로 변신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볼게요. 그 일을 하다. 주어는 나겠죠.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 하다라는 서술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조그만 문장, 즉 바로 절인데 이거를 어떻게 바꿔주죠? 그 일을 하다가 어렵다 이렇게 안 하죠. 그 일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기가 바로 명사형 전성 어미예요. 즉, 그 일을 하다라는 문장이 마치 명사처럼 쓰이게끔 역할을 바꾸어줬어요. 그래서 명사는 주어가 되죠. 그 일을 하기가 어렵다. 이 문장 자체가 주어가 된 거예요. 어렵다는 서술어고요. 기는 이 문장이 주어가 될 수 있게끔 명사로 변신시켜주는 역할을 한 거죠. 이게 바로 명사절이 안긴 문장, 명사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바꿔야 말이 자연스럽죠? 이 향기가 좋다, 주어고 동사가 있는 조그마한 문장, 즉 절이에요. 근데 이게 꽃을 꾸미는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향기가 좋다가 아니라 향기가 좋은 꽃이 예쁘다라고 해야 이게 전체적으로 꽃을 꾸며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이라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서 이 향기가 좋다라는 절 자체가 꽃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만든 거죠. 이게 바로 관형사 절이 안긴 문장에 해당됩니다. 주인은 머리카락이 휘날리다 달렸다. 어떻게 바꿔줘야 되죠? 머리카락이 휘날리게 달렸다는 거예요. 자, 큰 문장의 주어는 주이고요. 주이가 뭐였죠? 달렸어요. 주어고 서술어예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이것도 조그만 주어고 휘날리다 이것도 주어죠. 그러면 이 머리카락이 휘날리다라는 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큰 시각에서 봤을 때는 머리카락이 휘날리게 달렸다.
서술어를,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사형 전성어미 개가 붙은 거고요. 그래서 부사 역할을 하도록 조그만 문장이 큰 문장에 안겨 있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부사절이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떤 조사가 붙느냐, 그리고 문장 전체에서 이 조그만 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까다로운 서술절을 아는 문장을 볼게요. 아마 아는 문장에서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제일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자, 이 문장만 봤을 때 코끼리는 주어죠. 서술어는 뭐죠? 길다? 코끼리가 길어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묶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서술어 문장이 되려면 주어와 서술어가 그 조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합은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길다가 서술어인 건 맞는데 길다의 주어는 코예요. 코가 긴 거예요. 그래서 이 코가 길다가 하나의 작은 문장인 거예요. 자, 그러면 코끼리는 뭐예요? 코끼리도 분명히 주어란 말이에요. 주어가 있으면 서술어는 반드시 있어야 될 텐데 코끼리의 서술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코가 길다라는 게 이 전체가 바로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코끼리는 코가 길다. 이 코가 길다 자체가 하나의 단어처럼 인식이 되게 생각을 해서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문장도 볼게요. 선생님은 누가 봐도 주어네요. 서술어가 뭐죠? 따뜻하다. 선생님이 따뜻한 건가요? 실제로 뭐 통상적으로는 이런 말 쓰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따뜻한 게 아니에요. 이 따뜻하다의 진짜 주인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마음이 주어, 따뜻하다가 동사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은 이라는 주어에 해당하는 설명은 뭐냐는 거예요. 선생님은 따뜻한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하다. 이게 큰 서술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서술절이에요. 안겨있는 작은 이 절, 조그마한 문장이 이 문장 전체가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팁을 주자면 서술절은 이중주어문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읽을 때 주어가 2번 나온 걸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코끼리는 코가, 주어만 연속으로 2번 나오죠. 선생님은 마음이.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 연속으로 2번이 나오면 서술절을 아는 문장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떠올리면 분석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용절을 아는 문장인데 엄청나게 쉬워요. 어떤 문장을 인용을 하면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고 종류는 간접인용과 직접인용. 차이점은 정말 쉬워요. 따옴표가 있냐 없냐. 없으면 간접인용, 따옴표 있으면 직접인용.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문법이죠. 자, 그럼 문제로 돌아올게요. 기억 리을의 문장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기억을 볼게요. 일단 문장이 2개가 있지만 하나만 뜯어볼게요. 그 일은 힘이 들었지만 이 문장에는 서술절이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이 문장을 가지고 나와서 그 일은 분명히 주어져. 들었지만은 서술어처럼 보이는데 그 일은 들었다? 말이 안 돼요. 이 들었지만의 주인은 그 일이 아니에요. 뭐죠? 힘이에요. 얘가 주어고 얘가 서술어인 거예요. 힘이 들었다. 그러면 이 그 일은 이라는 주어의 설명은 뭐죠? 그 일은 힘이 들었다. 이 문장 자체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안겨있을 때는 이거를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인식을 하면은 그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기 쉽다고 했어요. 그러면 1번, 기억에서 그 일은 힘이 들었지만의 서술절 예가 안겨있다 라는 설명은 맞죠. 2번, 기억에서 연결 어미, 뒤에 나오는 절에서는 주어가 생략됐다라고 했는데 연결 어미가 뭐죠? 힘이 들었다에서 이 지만 이 문장을 완결시키지 않고 뒤에 또 다른 문장이 나오게 하는 연결 어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기억의 연결 어미는 지만을 말하는 거고 그 뒤에 나오는 절, 바로 뜻깊은 작업이었다라고 했는데
뜻깊은은 지금 작업을 꾸며주는 말에 지나지 않고 이 작업이었다는 서술어거든요. 이 서술어의 주어는 뭐죠? 그 일은 힘이 들었지만 그 일은 뜻깊은 작업이었다. 바로 이 작업이었다의 주어는 그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앞에 한번 나왔으니까 두 번째는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은 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설명도 맞죠. 니은을 볼게요. 어제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윷놀이를 즐겼다. 자, 문장은 되게 길어 보이는데 주어와 서술어가 몇 번 나오는지만 보면은 혼문장인지 견문장인지 나와요. 일단 즐겼다가 서술어죠. 이 즐겼다의 주인 누구죠? 누가 즐긴 거죠?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어제, 함께, 윷놀이는 목적어지 주어나 서술어가 둘 다 아니에요.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는 한 번만 나온 니은은 헛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3번에서 니은의 함께를 모여서로 바꿔보세요. 모여서는 모이다라는 동사죠. 동사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요. 그러면 딱 봐도 서술어가 하나 늘었으니까 혼문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장을 3번의 선지처럼 바꿔볼게요. 자, 함께를 모여서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주어져. 서술어는 뭐죠? 마을 사람들이 모이다. 이게 하나의 문장이 벌써 돼버렸어요. 주어와 서술어니까요. 그런데 뒤에 즐겼다라는 또 다른 서술어가 나와요. 주어는 뭐죠? 마찬가지로 마을 사람들이에요. 즉 서술어가 두 개가 돼버렸기 때문에 니은은 견문장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설명은 맞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만드는 그 요건이 중요한 거예요. 주어와 서술어. 주어는 가끔 생략되기도 하니까 이 서술어가 몇 개인지가 바로 혼문장과 견문장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데 여기는 마을 사람들이 모이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윷놀이를 즐겼다. 서술어가 두 번 나왔기 때문에 견문장이 됐습니다. 디귿을 보겠습니다. 형우는 수학시험에서 틀린 문제를 다시 풀었다. 여기에서 수학시험에서 틀린이 뭐죠? 틀리다죠. 지금 틀리다가 성질을 바꿔서 문제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틀리다였기 때문에, 즉 동사였기 때문에 이 틀린이 바로 서술어예요. 틀린의 주인공, 이 서술어의 주어는 누구죠? 형우예요. 형우가 틀린 거예요. 이 틀린이라는 조그마한 문장이 지금 뒤에 나온 문제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자,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어떤 역할을 한 거죠? 이 문장은 바로 명사를 수식하는 애,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디귿의 경우에는 시험에서 틀리다라는 관형사절이 안긴 문장이에요. 그런데 4번 볼게요. 디귿에서 수학시험에서 틀리는 문제를 꾸며주는 부사절이다라고 했어요. 부사절이 아니라 뭐죠? 관형사절이에요. 사실 혼문장, 견문장 아무런 지식 없어도 4번을 보고 틀린 걸 알 수 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뭔데? 체언인데, 명사인데 명사를 꾸며주는 애가 부사라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되죠. 시험에서 틀리는 문제를 꾸며주는 관형사절이다. 발견을 했어야 됐고요. 마지막으로 5번을 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인용절. 선생님께서 우리한테 준비물을 챙겨라. 이게 바로 뭐죠? 선생님의 말이었어요. 너희가 준비물을 챙겨라 라는 하나의 조그만한 문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준비물을 챙기다, 이 챙기다가 서술어니까 문장이 안겨 있긴 한 건데 누군가가 한 말을 그대로 끌고 와서 인용을 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인용절로 안긴 문장이라는 거 알 거고 문제는 간접 인용이냐 직접 인용이냐였는데 기준이 뭐였죠? 따옴표가 있냐 없냐였어요. 지워보면 따옴표 없죠. 엄청 쉬워요. 따옴표 없이 준비물을 챙기라는 말을 인용했기 때문에 간접 인용절로 안겨있는 문장이 맞습니다. 사실 아는 문장, 암긴 문장은 굉장히 더 설명할 게 많아요. 어렵게 나오면 자세히도 나올 수 있으니까 관련 개념을 한 번 더 찾아보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